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따단 빵. 자, 여러분들 이제 근세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질문을 하나 하실 거예요. 아니 선생님, 삼국시대 남북국시대는 고대라고 했고 고려는 중세라고 하셨어요. 중세 고려는 그 고대의 어떤 폐쇄적인 어떤 신분제도에서 좀 더 벗어나서 광종 때 과거제를 실시하면서 실력이 좀 인정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고대와는 좀 다른 사회였다. 그래서 중세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럼 조선은 또 근세라는 단어를 쓰세요? 중세 고려와는 좀 다른 건가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조선을 중세라고 하지 않고 중세 고려와 구분해서 근세 조선이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조선시대는 중세 고려에 비해서 좀 더 실력이 중시되는 사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중세 고려 같은 경우에는요, 여전히 음서, 공음전, 이와 같은 어떤 신분제적인 어떤 질서가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강했어요. 과거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면 꽤 그래도 과거 안 보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길,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길이 훨씬 더 잘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근세 조선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근세 조선은 과거는 실력이잖아요. 실력이 없으면, 그래서 과거 시험에 합격을 못하면 몇 번 반복해서 그 집안에서 과거에 합격을 못했다. 그럼 그 집안은 조선의 지배층으로 인정을 해주질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세 고려와는 더 다르게 훨씬 더 실력이 존중되는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뭔가 좀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제가 역사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자유, 그 자유의 폭이 확대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 발전의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대에서 중세로 갈수록 중세에서 근세로 갈수록 자신의 실력, 내가 원하는 꿈을 한번 이루고 싶어서 나는 도전해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을 중세 고려에 비해서 좀 더 실력이 인정되는, 그 실력에 의해서 좀 더 꿈을 펼칠 수 있는 그 폭이 더 넓어졌기 때문에 중세라고 하지 않고 근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바로 그 근세 조선, 좀 더 실력이 인정되고 있는 그 사회로 들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간대요. 항상 제가 얘기했습니다. 항상 큰 숲을 먼저 봐야 된다. 고려시대 분기점 1170년 무신정멸 기점을 해서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누었듯이 조선시대도 어느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눕니다. 자, 그 분기점이 무엇이냐? 그 분기점이 바로 제가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1592년 임진왜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을 조선 전기, 그 이후를 조선 후기 이렇게 부릅니다. 1592년 임진왜란. 외적이 쳐들어왔다. 1592 있을 수 없다. 1592. 네, 이런 거 안 좋아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 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건 1592 네, 임진왜란 기점으로 해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뉘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고려시대도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누면서 그 시대를 이끌고 있는 역사 주도 세력이 바뀌었습니다. 호족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 호족들이 이후에는 문벌화되었고 결국 그 문벌이 경직되면서 천마음을 잃게 되면서 결국 칼 맞고 쓰러졌죠. 무신정변. 그 이후에 몽골과의 항쟁, 원간섭기 들어오면서 권문세족이 성장했고 권문세족이 또 경직되면서 천마음을 잃게 되면서 결국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바로 그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조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이끌고 있는 역사 주도 세력이 또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바로 그 신진 사대부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신진 사대부 여러분들 뭘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조선은 바로 성리학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정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복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신진사대부, 성리학을 수용한 신진사대부와 바로 스타 영웅으로 등장했던 신흥 무인 세력들이 만나게 됩니다. 자, 그 신흥 무인 세력을 대표로 하는 사람이 바로 이성계였죠. 자, 이성계, 여기 있죠.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이 만납니다. 그들이 바로 당시 고려 말을 책임지고 있었던 권문세족을 때리면서 이들이 성장하게 되는데, 자, 우선 첫 번째, 바로 당시 그 요동정벌을 명받았던 이성계가 위화도까지 갔다가 회군을 해요. 회군을 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명령을 받고 출동을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다시 돌아온다.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역모로 죽든지 아니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을 시키든지, 그걸 건 거예요. 주사위를 던진 거죠. 승부수를 던진 거죠. 자, 이러면서 이성계가 이 위화도 회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최영을 날리고 우왕을 날리고, 예, 이러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됐죠. 자, 이러면서 정치 권력을 장악을 했고요. 자, 두 번째 단계, 바로 이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몰수합니다. 권문세족은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대농장, 산과 강을 경계로 하는 어마어마한 대농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대농장. 그 대농장을 몰수하는 법안, 그 법안이 바로 과전법. 그 과전법을 통해서 바로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만들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위화도 회군, 그리고 과전법 시행, 그리고 나서 정치 권력 장악했고 경제 권력 장악했고, 그리고 나서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조선 건국 과정에서요, 신진사대부가 나뉘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개혁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존재하고 있는 고려 왕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고? 이거 원래 성리학적 윤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신하가 감히 왕을 뒤엎을 생각을 합니까? 신하들은 왕한테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유교의 원리고 그게 유학의 원리인데 어떻게 신하가 새로운 왕조를 탄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다수의 신진사대부들, 유학자들은요, 반대해요. 조선 공유에 반대합니다. 그들이 바로 정몽주를 중심으로 하는 온건파 세력들이에요. 온건파. 반면에 소수의 신진사대부들, 즉 정도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소수의 신진사대부들은요, 역성혁명, 바꿀 역자, 성을 바꾸는 거야. 왕씨에서 이씨로 성을 바꾸는 그 역성혁명에 참가하는 혁명파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 혁명파와 이 온건파의 권력 투쟁에서 승리한 세력은 바로 정도전과 이성계였습니다. 자, 이러면서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신진사대부가 조선을 쫙 끌고 나가게 됩니다. 아, 정도전은요, 조선의 설계자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울 사용하고 있는 경복궁. 경복궁의 그 이름들 있잖아요. 경복궁을 이름을 지은 사람이 바로 정도전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전이 쭉 선을 그으면 그곳이 길이 되는 것이고, 점을 찍으면 그곳에서 문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도시, 개경에서 이곳으로 옮기면서 새로운 궁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을 그었던 곳, 그것이 바로 종로. 종로 지금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문 이름들, 광화문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름들도 다 정도전에 의해서 지어진 곳입니다. 대단하죠? 네. 자,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정도전은 도전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예, 정말 새로운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유학의 나라, 그리고 재상 중심의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게 바로 이 정도전의 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선이 건국됩니다. 자, 반면에 이 온건파, 정몽주를 중심으로 하는 이 온건파, 결국 역성혁명을 막지 못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결국 이 정몽주는 죽임을 당합니다. 태종 이방원한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요,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아요. 향촌, 고향으로 낙향, 내려가 버립니다. 내려가면서 그곳
향촌에서 자신들만의 세상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향촌 자치를 추구하면서 그냥 향촌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선을 건건 혁명파 세력들이 이제 중앙 집권 추구, 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중앙에서 자신의 권력을 만들어 나가고 있겠죠. 자, 이렇게 혁명에 성공한 사람들은 중앙 집권 추구를 하고 혁명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은 향촌에서 자치를 추구하는 요 두 세력이 조선이 공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로 이 첫마음을 갖고 조선을 건국했던 이 세력들이 시간이 흘러가면 한 100년이 흘러요. 100년 흘러면서 이들이 또 기득권 세력이 된 거야. 기득권 세력이 되면 변화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그냥 지금이 좋은 거야. 굳이 변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바로 훈구파, 마치 호족이 고려시대 호족이 세운 나라였는데 그 호족들이 나중에 문벌이 되듯이 똑같아요. 신진사대부, 혁명파 신진사대부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한 100년 지나면 훈구파, 이렇게 뭔가 구자 느낌이 올드하잖아. 이 훈구파들로 변하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역사를 이끌어갈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바로 비주류였던, 바로 향촌을 낙향해서 자신들만의 어떤 세상을 구축하려고 했던 바로 이들이 이제 사림파라고 해가지고 선비사자예요. 무리 림자, 숲을 림자야. 그러니까 선비들이 이렇게 무리지어 있는, 향초에 이게 무리지어 있는 어떤 그런 세력들이 대한 얘기야. 그런 세력들이 바로 이런 훈구 세력들을 때리면서 성장을 하고 결국 훈구 세력들을 제거하고 이 사림파가 16세기 이후 한 100년, 조선 건국 이후에 한 100년 뒤에 역사의 주도 세력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바로 이 살인파들이 16세기 이후, 양란 이후 조선 후기까지 역사를 이끌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정말 역사는 영원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요 흐름을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1392년 건국됐는데 200년 동안 1592년이 임진왜란이니까 그 사이에 역사 주도 세력이 훈구에서 사림으로 변해가고 있구나. 바로 그 임진왜란 기점으로 조선 전기, 조선 후기로 나뉘는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일단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살을 붙여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조선 전기, 이렇게 조선을 건국하고 중앙 집권 추구하는 이 과정에 존재했던 왕들, 그 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태조 누굽니까? 이성계 아니겠습니까? 이성계, 그죠? 자, 삼봉 정도전. 왜 여러분들 왜 저 단양에 가시면 도담 삼봉이 있잖아요. 정도전이 뭐 이곳에서 흔적을 많이 남겼다. 도담 삼봉, 정도전. 이 정도전의 꿈은 뭐냐면 재상 중심의 조선을 건국하는 거 만들어 나가는 게 꿈이었어요. 왜냐면 정도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왕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왕이 똑똑하면 좋은데 똑똑하지 않은 왕일 때는 어떻게? 이거 왕은 바꿀 수도 없고. 결국 어떤 왕이 오더라도 재상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치라면 어떤 왕이 오더라도 문제가 없다. 재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으로 앉혀가지고 정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조선을 꿈꾼 거예요. 이성계가 이제 그걸 또 묵인해 줬고요. 그러면서 이 정도전 중심의 조선이 설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양도성 설계했고요. 그리고 과전법 시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섰고요. 이러면서 유교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여러 책들을 만들었죠. 불시잡변. 이거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고려는 여러분들 불교의 나라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와우. 불시잡변. 불시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불시. 불시야. 불시야. 네, 그 불시가 아니고요. 네, 바로 부처씨입니다. 부처씨. 뭐야? 고려시대는 팔만대장경 할 때 한글잡하고 부처님께 감사하고 한글잡하고 부처님 감사하고 이랬는데 뭐야? 정도전. 부처님? 웃겨. 부처씨. 부처씨. 어이, 최씨. 어이, 이씨. 하듯이 부처씨의 잡변. 잡변이 뭔지 알아요? 잡소리. 와, 이거 너무 도발적이지 않습니까? 부처씨의 잡소리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시대가 바뀐 걸 아시겠죠? 고려시대는 정말
불교의 국가 고려, 부처님, 그 부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영광으로 생각했던 세상, 그게 고려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로 오면서 부처씨의 잡소리, 이야, 세상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유교의 나라, 유학의 나라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장면, 이게 바로 정도전에 의한 유교의 메시지, 유학의 나라 메시지가 아주 명확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 경국전, 네, 조선이란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여러 법전들, 조선 경국전 이런 거 씁니다. 이 조선 경국전이 나중에 성종 때 완성되었던 경국대전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어우, 그러니까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정도전 여러분들 고려 말에요. 진짜 고생 많이 해요. 정계에서 이게 상대도 안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도전은 반겨주질 않았어. 그때 여러분 정도전이 뭐라고 판단하는지 아세요? 세상이 나를 반겨주지 않는다면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세상은 왜 나를 이렇게 굉장히 못 살게 구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뭐야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없는 거야? 막 하면서 난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산 게 아니라요. 그래? 그럼 내가 세상을 바꿀게. 라면서 고려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는 그 모습을 정도전이 보여준 겁니다. 대단하죠? 자, 어쨌건 정도전은 이렇게 조선을 설계했고요. 재상 중심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고요. 성리학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정도전의 꿈에 브레이크를 건 사람이 등장하니 그가 누구다? 그가 바로 태종 이방원이다. 이방원, 바로 태조 이성계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이방원이 미친 거 아니야? 야, 여기가 왜 재상의 나라야? 여기는 왕의 나라야. 너 웃긴다. 라고 해서 결국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정도전을 죽입니다. 와, 결국 여러분들 보세요. 태종 이방원은요, 정몽주도 죽였고요, 정도전도 죽였고요. 이러면서 결국 권력을 장악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이 태종 이방원은요, 야, 재상 중심의 장치 웃기지 마. 왕 중심의 나라야. 여기는 왕의 나라야. 전주의 시들의 나라야. 라고 하면서 육조 직계제를 시행해요. 육조 직계제가 뭐야? 의정부, 재상들, 그들과 협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데 내가 바로 명령 내리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의정부 밑에 있는 육조, 2호 예병형공, 지금의 뭐 행정안전부라든지 뭐 국방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 내가 명령 바로 내려서 바로 실행토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는 왕의 나라니까.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육조 직계제 시행했고요. 그 다음에 왕권에 도전하는 것들은 다 없앱니다. 태종 이방원은 이 손에 피를 철철철 묻혔던 그런 사람입니다. 마치 고려시대 때 광종과 같은 역할을 했던 인물이 되겠죠. 결국 사병들을 혁파합니다. 왜? 사병들. 각자가 사병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 태종 이방원 칠 거 아니에요. 다 날립니다. 근데 이것도 참 이렇게 내가 하면 로맨스요, 다른 사람이 하면 뭐 불륜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아니, 솔직히 태종 이방원이 어떻게 권력 잡은지 아세요? 자신의 사병을 갖고 권력을 장악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권력 딱 장악하니까 이제는 사병을 없애는 거죠. 권력이 속성이는 게 무섭습니다. 네. 어쨌건 태종 이방원의 목표는 왕권 강화였어요. 그래서 육조 직계제와 사병 폐지, 그리고 중앙 집권, 왕을 중심으로 해서 다다다닥 만들어야 돼 라고 해서 이 남자들한테 호패, 지금으로 본다면 일종의 주민등록증이 되겠죠. 호패를 다 채워줍니다. 네. 호패법.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장치들을 다 해놓는 것이죠. 그리고 신문고. 예. 억울한 일이 있으면 백성들이 북을 올려가지고 억울한 일을 고해 라고 해서 신문고를 설치했죠. 근데 이 신문고는 여러분들 이거 아무나 올리지 못해요. 네. 여러분들 지금 뭐 저 용산에 가셔가지고 뭐 탄원서 낼 수나 있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 당시는 더더군다나. 북 아무나 못 올리는데 어쨌건 간에 그런 제도를 시행했던 게 바로 이 태종 이방원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미자, 이때 이제 인쇄를 할 때 개미년에 만든 글자란 뜻이에요. 예, 금속 활자인데 개미년에 만든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책을 또 편찬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태종 이방원 때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태종의 업적은요. 사실 이런 뭐 육조직계제, 사병역파, 뭐 호패법 이런 게 아니죠. 태종 이방원의 가장 큰 업적은 뭐겠습니까? 자신의 첫째 아들 양령을 왕위에서 끌어내린 거죠. 세자에서 끌어내리고 셋째 아들 충령을 왕위에 앉혔다는 것. 아, 이게 바로 태종의 가장 큰 업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 셋째 아들 충령이 누구다? 그게 바로 세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첫째 아들 양령, 근데 사실 태종 이방원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양령을 왕위에 앉히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장자상속의 원칙이라는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단 한 번도 이제까지 태종 이성계부터 출발해가지고 장자가 한 번도 왕이 된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아들만큼은 장자가 왕위에 올라가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첫째 아들 양령이 태종 이방원을 너무 닮았어. 술 좋아해, 사냥 좋아해, 여자 좋아해. 아이고, 특히 이 여자 문제 이게 너무 심각합니다. 결국은 어리라는 그 여자에 푹 빠지게 돼요. 푹 빠지게 되는데 결국 태종 이방원이 아버지로서 야, 너 그만 만나. 그만 떼어놓죠. 그때 양령 첫째 아들이 편지를 써요. 아버지한테. 딱 편지 써가지고 얘기하죠. 아버지가 자꾸 나를 이렇게 못하게 하는데 아버지 나중에 아버지 당해요. 되게 후회하실걸요? 거의 협박의 편지를 씁니다. 태종 이방원이 결국 거기서 끝내요. 너는 안 되겠구나. 진짜 많이 봐줬거든요. 근데 너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결국은 폐위시킵니다. 세자를 쫓아내고 세 번째 아들 충령을 왕위에 앉히게 되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태종 이방원의 가장 큰 업적이 아닐까. 만약에 이러지 않았으면 우리에겐 세종이 없을 것이고 우리에겐 훈민정음이 없을 것이고 우리에겐 한글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자, 이러면서 우리의 세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고려 전기에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왕이 광종, 고려 후기에는 공민왕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왕이 바로 세종. 조선 후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왕이 정조예요. 그래서 세종과 정조는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세종입니다. 세종은요, 태종이 너무 많이 죽여 사람들을. 정말 이게 피해 숙청. 광종하고 똑같아. 너무 많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나는 신하들과 이야기하면서 토론하면서 정책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의정부, 재상들이 있는 곳이 의정부잖아요. 그 의정부 서사제를 도입합니다.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의정부 서사제는 뭐냐면 이 재상들의 어떤 결제 이런 것들을 용인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결제 의정부가 이제 오케이 하고 그게 이제 6조로 내려가는 어떤 이런 과정들, 왕 의정부 6조 요 모습들을 세종은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종실록을 읽어보면요, 세종이 반복적으로 쓰는 문구가 있어요. 그 반복적으로 쓰는 문구가 뭐냐면 바로 경의 의견은 어떠한가. 이거 진짜 많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했던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현전을 세웁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인 거야. 이건 쓸 수 있는 인재들이 없어. 그래서 모은 거죠. 현명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집. 그래서 집현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 만듭니다. 이 집현전에서 여러분들 여러 학자들이 세종과 함께 공부해가지고 훈민정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드디어 훈민정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인자. 아버지가 개미자를 만들었다면 세종 때는 갑인자, 갑인년에 문자, 금속화자를 만든 것이죠. 근데 이 갑인자가 훨씬 글씨가 예뻐요. 세종이 갑이야! 갑인자. 세종이 갑이야! 갑인자를 이때 또 만들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세종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한반도 지도 있잖아요. 그 한반도 지도의 모습을 거의 비슷하게 만든 임금이 바로 세종입니다. 사군과 육진을 설치해요. 압록강 쪽에 사군, 그 다음에 두만강 쪽에 육진 해서 사군 육진, 최윤덕과 김종선을 통해 가지고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구들, 쓰시마섬, 지금의 대마도죠. 이 쓰시마섬이 이게 이 왜구의 이 본산이거든. 가서 혼내주는 쓰시마섬 정벌,
까지 나오는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세종은요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의 업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다 기억하셔야 돼요. 세종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무지 잘 나옵니다. 아셨죠? 자, 이 세종. 근데 참 세종을 카피한 이제 세종께서 여러분들 뭘 제일 좋아하셨냐면요. 책 읽는 거 좋아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게 고기를 많이 드세요. 예. 근데 세종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운동을 싫어하세요. 몸을 잘 안 움직이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고기만 드세요? 움직이지 않으세요? 책만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몸 상태 안 좋잖아. 결국 여러분 세종은 성인병, 예, 당뇨 이런 걸로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너무 안타까워. 그런데 다행히도 그 세종의 카피, 너무 똑같은 정말 그 성군으로서의 왕이 탄생합니다. 그게 바로 세종의 아들 문종이에요. 문종. 문종도 정말 엄청난 역할을 하는데 아이코 이게 웬일이야. 문종이 몸이 약해. 일찍 죽어요. 일찍 죽다 보니까 그 어린 아들이 왕위에 올라요. 그게 누구야? 단종이야. 단종. 그런데 누가 왕이 될 상인가? 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수양대군. 예. 세종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예. 문종이 이제 첫째고 수양대군이 이제 그 문종의 동생 아니겠습니까? 단종은 누가 되는 거야? 수양대군의 조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하면서 결국 그 수양대군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게 바로 계유정난. 계유년에 난을 정리했다. 이거 되게 웃겨요. 계유년에 난을 일으켜가지고 일종의 쿠데타죠.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수양대군이에요. 그러니까 난을 일으킨 주체는 수양대군이라고. 근데 그 난이 성공하니까 와 되게 웃긴다. 계유년에 난을 정리했대요. 자신들이. 이 난의 주체가 자신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또 승자의 역사라고 보는 것이죠. 당시 단종을 보필하고 있었던 김종서와 같은 그 대신들, 그들이 난을 일으켰는데 수양대군, 한명회 이런 사람들이 손을 잡고 그 난을 정리했다는 이야기예요. 계유정난. 와, 이거야말로 정말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라는 걸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명회가 살생부, 생살부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은 리스트업 죽여야 돼. 그럼 문에 들어오면 죽여! 하면 죽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권력을 장악했던 게 바로 계유정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명회의 호가 뭘게요? 한명의 호. 한명의 호. 한명의 호가 바로 압구정입니다. 여러분 압구정동 알죠? 거기 압구정, 정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압구정 그 정자를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한명회예요. 거기에 되게 경치가 좋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권력을 탁 장악하고 그 압구정에서 탁 그냥 정말 이렇게 생애를 즐겼던 그 인물이 바로 한명회입니다. 한명회. 자, 어쨌건 그 권력의 실세 한명회. 자, 이 세조가 이제 결국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결국은 단종을 죽이죠. 단종을 죽이는데 이때 이 단종을 죽이는 과정 속에서 단종이 죽는 거에 찬성했던 인물이 신숙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원래 이 세종이 신숙주 되게 아꼈잖아요. 집현전에서 이렇게 잠자고 있을 때 그 세종이 직접 용포를 덮어주기까지 했던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종의 어떤 이렇게 보면 손자 아니야 단종이 잘 지켜줬어야 되는데 신숙주가 결국은 단종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신숙주 여러분들 왜 그 빨리 이렇게 나물 중에서 묻히지 않으면 금방 쉬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 숙주나물. 숙주나물의 이름을 이 신숙주에서 따왔다. 하도 빨리 변절하니까, 빨리 변하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변절의 대명사가 바로 이 숙주나물. 신숙주. 진짜 이렇게 된 거죠. 네. 반면에 정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세조를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육신이라고 하죠. 사육신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성산문. 역사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는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 이 세조는 권력을 장악하면서 왕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왕권 강화에 다시 해야 돼요. 네, 저기 아버지 의정부 서사제 재상들은 왜 얘기를 해? 세조는 바로 태종 할아버지랑 너무 똑 닮았어.
할아버지처럼 난 갈 거야. 그래서 6조 직계제 다시 완공하러 갑니다. 권력을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으니까 신하들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내가 카리스마 갖고 가겠다는 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6조 직계제를 다시 태종처럼 시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요, 집현전, 필요 없어. 폐지시키는 거예요. 집현전 폐지. 그리고 야, 법 만들어. 해서 경국대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완성은 이제 성종 때인데요. 이런 모습들. 그런데 이 세조가 벌을 받았나 봐요. 자신의 조카를 죽이다 보니까 자신의 아들도 빨리 죽어요. 그리고 세조 스스로도 이 단종의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세조한테 침을 탁 뱉었대요. 내 이놈! 하고 내 아들을 죽이다니 하고 침을 탁 뱉었대요. 근데 그 침을 딱 맞는 그 순간부터 몸에 피부병이 엄청 생겼다고 합니다. 막 가렵고 근지럽고 막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결국은 온천 다니면서 막 치료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치료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또 있긴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뒤를 이어가지고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성종이에요. 성종. 성종은요. 자, 여러분들 이 성자입니다. 이게 성자 아무나 붙이는 거 아니죠. 사실 이 성종 때 조선의 근간이 거의 다 완성됐어. 마치 고려 성종처럼. 고려 성종 지방간 파견하고 뭐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일 했잖아요. 그죠? 뭐 화폐 건원중보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성자 붙는 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은 붙는 거야. 근데 조선의 성종, 와, 어마어마한 일 한 거야. 그런데 이 조선의 성종이 이 세종의 빛에 가려가지고 세종의 빛에 가려가지고 우리가 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건데 그거 모르는 거야. 진짜 성종은요, 한 일이 많습니다. 한 일이 많습니다. 워낙 이 세종의 빛이 그냥 크다 보니까 가렸을 뿐이야. 성종 한 일이 많아요. 성종은요, 다시 집현전을 복원합니다. 그래서 홍문관이라는 걸 만들죠. 특히 홍문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이제 재상들하고 이제 토론하는 곳이에요. 이 왕과 재상들이 토론하는 걸 경연이라고 합니다. 왕세자, 아들과 신하들이 토론하는 걸 서연이라고 해요. 이런 경연과 서연을 통해 가지고 왕이 재상들과 토론하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거죠. 경연과 서연을 주관하는 곳이 바로 홍문관이다. 홍문관은 옥당이라고도 불립니다. 어쨌건 이 홍문관에서 이렇게 신하들과 토론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건 또 성종은 세종과 참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드디어 성종 때 경국대전을 완성시킵니다. 경국대전을 완성시킵니다. 와우. 자, 이러면서 조선왕조 몇백 년의 그 토대가 드디어 성종 때 구축되고 있더라. 이렇게 되면서 조선 사회가 이제 안정화되는 거예요. 조선이 정말 쿠데타를 통해서 이성계의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역성혁명이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이후에 태종 이방원 정말 피해 숙청이 이루어지면서 좀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웠단 말이죠. 그걸 세종과 성종의 어떤 시기를 거치면서 안정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조선 초기의 모습이 만들어지는데, 그 이후에 보세요. 이제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중앙은 의정부 6조 체제고요. 지방은 8도 체제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 중앙은 이성 6부, 지방은 5도 양계 체제였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혼란기를 거치면서 성종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완비가 되었잖아요. 조선은 마찬가지예요. 자, 조선 중앙은 의정부 6조 체제고요. 지방은 8도 체제로 갑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의정부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재상들이 누구야?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들이 이제 재상들이 의정부에 있겠죠. 그리고 6조.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처가 되는 거예요. 2호, 예병, 현공. 2조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의 어떤 그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겠죠. 2호, 호조는 이제 재정을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정경제부 같은 역할. 2호, 예조는 이제 예법과 관련된 우리 외교부라든지 또는 교육부에 해당합니다. 2호, 병조는 국방부예요, 국방부. 2호, 예병, 형조는 이제 벌 내리는 곳이잖아요. 지금의 검찰, 또는 법무부, 이런 곳이 되겠죠. 2호, 예병, 공은
공사, 지금의 건설교통부 뭐 이런 어떤 역할들을 하는 곳이에요. 똑같아요. 이름만 좀 다를 뿐이지 필요한 그 기능들은 다 지금이나 예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의정부 6조 체제를 구축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는요,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조직이 있고요, 왕권을 견제시킬 수 있는 조직들이 오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거, 아까 봤죠? 태종과 세조가 보였던 6조 직계제. 의정부를 무시하는 거야. 야, 내 재상들하고 왜 얘기해? 그냥 내가 결정하면 가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6조 직계제가 있고요. 그 다음이 승정원. 여러분, 승자가 들어가면 이건 비서기능이에요. 승정원. 왕의 비서기능.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 같은 곳. 예. 이런 승정원 기능은 왕권을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승정원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도승지가 되는 거죠. 도승지. 예. 승자가 들어가면 이건 비서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의금부. 이건 왕실, 왕의 전용 법률 집행하는 곳이에요. 의금부는요. 예. 왕의 전속. 예. 예를 들면 주로 영모 사건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모입니다. 라고 해서 막 그냥 잡아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뭐 그냥 줄초상 나는 거지 뭐. 그게 바로 의금부예요. 예. 거기 이제 다스리는 사람이 금부도사. 예. 이런만 나오면 이제 의금부에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6조 직계제, 승정원, 의금부. 반면에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도 있어요. 의정부 서사제. 얘기했잖아요. 대표적인 왕이 세종이었다. 세종은 이제 재상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국을 이끌어 나갔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3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고려시대도 3사가 있는데 고려 3사는 회계만을 담당하고 언론은 담당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조선 3사와의 차이점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바로 그 3사가 여기 등장합니다. 조선의 3사가 뭐였냐?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이 있습니다.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사관원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간쟁하는 곳이고요. 사헌부 전하 지금 지방에 어떤 그 관리가 지금 비리가 있습니다. 벌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법무처라죠. 지금의 어떤 사안부는 지금의 어떤 보면 검찰, 네. 사관원은 지금의 뭐 언론기구, 뭐 이렇게 지금의 홍문관 했죠. 여러분들 홍문관은 왕과 신하들이 토론하는 그런 곳, 홍문관, 경영, 옥당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관원 사안부 홍문관을 3사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언론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은요, 의정부 6조 체제지만 이 안에서 왕권을 견제하기도 하고 왕권을 강화시키기도 하는 그런 어떤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을 맞추고 있더라. 조금 더 어떤 진화된 어떤 그 행정 조직의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겁니다. 자, 지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방은요, 8도 체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려시대는 5도와 양계라 그랬어. 5도의 어떤 그 기능은 행정적인 어떤 성격이 강하고요. 양계는 군사적인 성격이 강하다. 나눠져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반면에 조선은요.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8도. 하나 끝! 네, 8도로 딱 일어나는 모습들. 자, 그래서 8도는요. 여러분들 이 8도를 다스리고 있는 게 바로 관찰사. 예, 관찰사가 되겠습니다. 관찰사. 고려시대는 여러분들 왜 5도는 안찰사가 다스렸고 양계는 병마사가 다스렸죠. 이원화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8도는 관찰사예요. 예, 그래서 관찰사가 파견된 지역에 가명이라는 게 설치가 돼요. 가명. 가명. 그러니까 가명이 설치된 곳은 엄청나게 큰 도시가 되는 거예요. 예, 관찰사. 예, 힘이 셉니다. 그 관찰사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방 수령, 사또들이 되는 거야. 사또들이. 자, 보세요. 8도 밑에 부목, 군현 이렇게 나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뭐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그러니까 시, 구, 동 뭐 이런 식으로 나뉘잖아요. 똑같이 부목, 군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데 자, 이 부목, 군현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수령입니다. 예, 사또들. 예, 사또들이죠. 그 사또들이 하는 일, 수령 7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수령 7사, 이 수령은요 행정과 사법과 군사를 모두 담당해요. 왜 여러분들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죄를 지으면 사또한테 가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서울에서 어떤 어떤 소송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서울시장 찾아갑니까? 아니잖아요. 법원에 가잖아요. 분리되어 있죠. 사법과 행정이 분리되어 있죠. 근데 이 당시 조선의 사또는 행정도 하고 그러니까 서울시장도 하면서 사법, 법도 판단하고 전쟁 나면은 군사도 담당하는 군인도 되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담당하는 게 바로 사또라는 얘기죠.
근데 이 수령 칠사, 수령의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그 인구를 늘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결혼. 조선시대 만약에 20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장가와 시집을 못 갔어. 예, 그럼 이제 그 마을은 엄청난 우환을 안고 있는 겁니다. 20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집과 장가를 못 간 사람들이 가득해. 그러면 그 마을의 사또는 잘려요. 잘려요. 왜냐면 조선시대는 14살, 15살이면 시집장가를 갔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20살이 됐다. 노촌이 노총각이 되는 거야. 노촌이 노총각이 많다? 그럼 사또는 잘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또가 잘리지 않기 위해서 쌀도 주고 옷감도 주고 결혼 결혼 그 중매쟁이 역할도 이 사또가 하는 게 바로 이런 게 수령 칠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수령을 보조하는 사람들이 향리예요. 근데 고려시대 향리는 거기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과 특권을 다스리는 실질적 지배 세력이었죠. 근데 조선의 향리는 지방관 파견됐잖아요. 이렇게 지방관이 전국에 파견돼요. 고려시대는 지방관이 일부에만 파견됐잖아요. 조선은 다 파견된다고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이 거의 완성됐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향리의 역할이 없어요. 향리는 그저 이제 사또 이런 모습으로 그냥 사또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 힘이 좀 빠지게 된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네 부목군현에 왕이 직접 파견한 이 관찰사와 수령이 다스리면서 중앙 집권을 추구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그 마을에는요.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그 향촌으로 낙향했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들을 우리는 사림, 선비들이 무리지어 있다. 사림이라고 하죠. 그 살인파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향촌 자치 추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 왕이 파견한 관찰사 수령 이 사람들 뭐야? 중앙 집권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으로 딱 통제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추구하는데 이들은 노노노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살래 자치 추구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이 둘 사이는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겠지요. 자, 그래서 이들을 감시해야 돼. 이들을 감시해야 돼. 그래서 그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기구, 경제소랑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족들을 또 감시합니다. 중앙에서는요. 반면에 이들은요, 자신의 어떤 자치적인 어떤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유향소라는 걸 이것도 똑같아요. 있어요. 향촌에 있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서울에 있는 곳, 향촌에 있는 곳. 그 유향소와 경제소가 이렇게 좀 이렇게 긴장 관계에 있는 그런 모습들. 유향소는요, 이 사족 살인들이 이 마을의 여론을 만드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흘러가면요, 살인들이 서원을 중심으로 또 뭉칩니다. 학교 교육기관이에요. 인재양성. 그리고 향약. 이건 그 마을에 있는 농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런 향약. 그래서 유양소, 서원, 향약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족, 살인들은 향촌에서 자신들의 어떤 자치적인 질서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했고요. 바로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서울에서는 중앙에서는 왕은 수령과 사또를 보내고 경제소를 파견해가지고 그들을 또 이렇게 감시하는 그런 어떤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중앙은요 왕권 강화, 왕권 견제라는 모습으로 서로 긴장과 어떤 균형 관계를 맞추려고 했고요. 지방에서는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들과 그 지방에서 향촌 자치를 추구하고 있는 그 세력들이 또 긴장을 하면서 또 균형 관계를 맞추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조선시대는 형성되고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이 정도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조부터 출발해 가지고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성종 때 경국대전 완성되는 모습으로 이제 조선시대가 좀 안정화되는 모습들.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100년이 못 가요.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15세기. 1392년 조선 건국되고 한 15세기만 이 혁명파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그 첫마음을 잃어버리고 이제 이들이 훈구 세력이 된다는 얘기죠. 그 훈구라고 하는 세력은 어디서 등장하는 거냐면 바로 여기 훈구, 특히 세조 때입니다. 이 세조가 여러분들 계유정난을 통해서 사실은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막 단종도 죽이고 말이야. 이게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조에 대한 그 여론이 안 좋은 거야. 결국 세조는 어디에 기대해야 되냐면 자신들과 함께 난을 일으켰던 공신들 있죠. 그 공신들만 의지해요. 그 공신들만 의지하다 보니까 그 공신들이 부정부패가 말도 아닌 거예요. 그래도 세조는 이 공신들을 잘 벌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다 봐줍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부정부패를 눈 감고 그냥 가다 보니까 안 좋게 되겠죠. 건강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들을 훈구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훈구파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쭉 가는데 제가 얘기했죠. 향촌 자체를 추구하면서 선비들, 그 선조들 같은 경우에는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은 세력들이 되겠죠. 그 살인들이 존재하고 있었겠죠. 자, 그 살인들이요. 서서히 3사를 장악하고 들어옵니다. 조선 3사가 어디입니까?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그게 무슨 기능이에요? 언론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죠. 언론 기능이 뭐 하는 거야? 비판 기능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훈구의 비리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훈구가 이게 보면서 이것들이 지금 건드리네. 가만 냅두면 안 되겠는데? 라고 해서 또 훈구가 이제 자신들을 치고 오는 살인들을 칩니다.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이 살인들이 엄청 죽어나가요. 그래서 그 살인들이 화를 입었다라고 해서 사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살인들이 엄청 타격을 받지만 결국 역사는 여러분들 정의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부패 세력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실패합니다.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찍어 누르는 듯 하지만 결국 그 힘은 오래갈 수가 없거든요. 네 차례의 사화 속에서 찌그러지면서 고통받았던 이 살인들이 좀 더 건강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훈구의 비리를 공격해 들어가면서 결국 이 살인들이 16세기 역사의 주인공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건 그 훈구와 사림 간의 권력 투쟁, 조선 전기에 있었던 훈구와 사림들의 권력 투쟁을 우리는 사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사화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4대 사화가 있습니다. 무갑기을. 자, 따라하세요. 무갑기을. 따라하세요. 따라해 빨리. 네. 무갑기을. 네.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와. 각각의 왕들을 좀 보셔야 돼요. 무갑은 이 사람은 이거 이거 수갑 차야 돼. 이거 수갑 차야 돼. 예. 바로 수갑. 바로 연산군입니다. 연산군 시대 정말 이 폭군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연산군 아니겠습니까? 연산군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자, 무오사가 뭐냐? 이때 여러분들 그 이슈가 뭐였냐면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 여러분 이걸 읽을 때 조의제문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조의제문입니다. 중국에서 그 의제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의제라는 황제가 결국은 항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의제가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그 불쌍한 의제를 그리면서 쓴 글, 이게 바로 조의제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바로 세조가 세조가 자신의 조카 단종을 죽인 거 아니야. 결국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조를 능멸하는 것이다. 이걸 빗대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김종직 일파, 그 일파들을 싹 없앱니다. 이 김종직의 어떤 그 제자들 김일손이 이 사초, 실록을 쓸 때 기초가 되는 그 자료거든요. 그 자료에다 이 김종직 조의제문을 실었다가 이게 들통난 거야. 그래서 이 김종직, 김일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살인들이거든요. 이들을 그냥 막 가차없이 그냥 죽여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연산군 때 벌어졌는데, 이게 바로 무오년에 일어났던 살인들이 화를 입은 사건, 바로 무오사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갑자사화. 이건 그냥 미쳤어. 연산군 미쳤어. 여러분 이 당시에 나오는 말이 있죠. 연산군이 여자를 너무 좋아해요. 특히 노래를 부르고 춤을 잘 추는 그런 사람들을 막 전국에서 막 뽑아요. 그걸 뽑는 관리가 따로 있어. 전국의 미녀 선발 하러 다니는 그런 관리가 따로 있어. 뽑아. 거기서 또 이제 경연을 해. 경연을 해가지고 궁궐에 들어올 수 있는 최종 선발인을 또 뽑아 추려. 그렇게 해서 최종 선발돼서 궁궐에 들어와서 연산군과 함께 놀 수 있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을 흥청이라 그래요. 흥청. 느낌 오시죠? 그 흥청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라고 해서 나온 네 가지 글자, 바로 흥청망청. 이게 연산군 때 나온 거예요. 그놈의 흥청들 때문에 나라 망했네. 흥청망청. 백성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흥청망청. 자, 연산군은요, 자신의 어머니,
이 패비 윤 씨가 성종의 부인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부싸움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아내 윤 씨가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성종 그 용안에다가 이렇게 손톱 자국을 냈대. 그런 얘기가 전해져. 감히 어찌하여 이 남편의 얼굴에 이게 그를 긁는단 말인가? 라고 해서 결국 성종이 자신의 아내한테 사약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사약을 내릴 정도인가? 어쩌면 성종은요, 성리학의 나라를 제대로 만들고 싶었어요. 성리학은 여러분들,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탐색하는 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우주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바로 각자의 분수에 맞게 사는 그 틀을 추구합니다. 그 틀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누가 정통이냐? 남자가 정통이고, 임금과 신하가 있으면 누가 정통이냐? 임금이 정통이고, 중국과 조선이 있으면 누가 정통이냐? 중국이 정통이고, 그 바로 이런 정통이 추려져 있는 어떤 이들이 각자의 분수에 맞게 사는 것. 이걸 이상적 사회라고 보는 거거든요. 성종은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를 이상적 사회로 본 거죠. 그래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자신의 아내에게 사약까지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이때 여러분 또 어우동이잖아요. 어우동 사건도 이때 벌어져요. 어우동도 사실 죽일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우동도 결국 죽이잖아요. 예? 어우동은 이제 그 간통 사건. 예. 간통 사건 때문에 이제 결국 죽이는, 남자들은 안 죽었어. 간통이 뭐 혼자 하는 건가? 남자 여자 같이 하는 건데. 남자들은 안 죽고 여자만 여자 어우동만 죽인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성종 때 그런 모습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쨌건 그때 죽은 이 패비윤 씨 아들이 연산군이거든. 이 패비윤 씨를 죽일 때 너희들은 뭐 했느냐? 패비윤 씨를 죽일 때 동조한 사람들 다 차안해 라고 해서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요. 폭군의 모습들. 그래서 그 죽인 사람들을 그 젓갈 알죠? 젓갈. 그 젖을 담아가지고 뿌리기도 하는. 뭐 진짜 엄청난 폭군 중에 폭군. 결국 그 폭군의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갑자사와 그 패비윤 씨 그 어머니 죽인 사람들 추색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또 화를 입거든요. 결국 못 참겠다 하고 들고 일어났죠. 그게 바로 반정입니다. 그 조선시대 최초 신하들에 의해서 임금이 끌어내려진 역사상 최초의 일. 그게 바로 중종 반정이라는 것이죠. 연산군이 결국 폐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중종이 권력을 장악하고요. 그때 이 살인들이 굉장히 많이 등용이 돼요. 그 대표적인 살인이 바로 조광조입니다. 조광조, 개혁가죠. 근데 이 개혁가인데 정말 이 개혁을 밀어붙입니다. 예를 들면 위훈삭제. 이게 뭐냐면 위가 뭐냐면 가짜야. 훈은 가짜 훈장이라는 얘기예요. 가짜 훈장 이거 삭제하라. 이게 뭐냐면 중종 반정이 일어났을 때 거기 그 공신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중종반 참여하지 않았는데 중종반정에 참여한 것처럼 훈장 받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거 훈장 다 박탈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훈장을 받은 사람 대부분이 누구다? 그들이 바로 훈구 세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광조는 훈구 세력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기를 든 거죠. 이게 바로 위훈삭제. 그 다음에 소격서, 하늘의 제사 지내는 어떤 그런 기구.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어떤 이런 기구. 이거 다 없애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소격서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소격동이에요. 그 아이유의 노래인가? 소격 기억이 안 나는 걸로. 네, 어쨌건 간에 그 소격동. 갑자기 아이유의 소격동 노래가 있어요. 되게 내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게 요즘 기억이 잘 안 나. 네, 혹시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격서가 있는 곳이 바로 소격동이거든요. 네, 기억하나요? 소격동으로. 나 참네요. 네, 어쨌건 바로 그 소격서를 폐지할 거를 주장하는 거죠. 유학자다 보니까 뭐 보이지 않는 김부식도 마찬가지잖아. 보이지 않는 거 다 없앴잖아요. 똑같아. 이런 걸 관점이 왜 있어야 돼? 그다음에 혈량과 현명한 그 사람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추천제도. 이건 뭐냐면 누구를 추천하겠어? 지방에 있는 사림들 추천해가지고 중앙으로 올리려고 하는 혈량과 실시. 이건 뭐 정말 이 정면으로 훈구와 한판 벌이자.
사림과 훈구의 한판 승부. 근데 아직까지 여기까지 아직 사림이 힘이 센 건 아니었거든요. 결국은 훈구의 반격을 당하게 됩니다. 잎사귀에 주초위왕이라는 글자가 새겨졌네. 저건 뭐야? 주초위왕. 주초를 한자로 합치면 조씨가 돼. 조씨가 왕이 된다? 이거 영모입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 이 조광조를 날리게 되는 사건. 그 조광조와 사림들이 날아간 사건이 바로 김효년에 일어난 사화. 기묘한 일이 벌어진 거지. 나뭇잎에 막 글자가 막 새겨져. 그런 얘기가 전해진다는 겁니다. 어쨌건 기묘사화. 그 다음에 마지막 사화가 을사사화입니다. 을사사화. 이건 명종 때입니다. 여러분이 명종 때 명종의 어머니가 그다음 여주라고 불렸던 문정왕후죠. 문정왕후. 정말 진짜 왕이 이 문정왕후 아니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카리스마를 보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대윤과 소윤, 윤씨 가문끼리 싸워요. 싸우게 되는데 그 소윤의 대표적인 인물이 윤원형이라는 인물이거든요. 윤원형이 결국은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 어떤 그 과정 속에서 또 사림들이 화를 입는 사건. 이게 바로 을사사화다라고 하는 거. 참 이게 무갑기을이라고 하는 네 차례의 사화 속에서 사림들이 타격을 입지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아무리 때리고 때린다 해도 부정부패한 세력들은 오래갈 수가 없어요. 결국 그들보다 좀 더 깨끗한, 좀 더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사람들이 다음 시대를 책임지게 되는 것이죠. 이 네 차례의 사화 속에서 엄청난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권력을 다시 결국은 장악하게 되면서 16세기 이후를 바로 이 사람들이 끌고 가게 되면서 훈구의 시대는 끝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훈구에서 사림으로 세력이 교체되는 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권력은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반짝하는 그 절정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늘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또 이런 권력 투쟁의 과정 속에서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멀리서 볼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도 왜 정권 교체될 때마다 사람들이 떨려져 나가고 다시 또 정권 바뀌면 또 복귀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정치인들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측하지 못할까? 왜 저렇게 싸워야만 할까?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싸움의 어떤 정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풀어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역사에서 참 좋은 모습으로 기록될 텐데 왜 저렇게 거친 말들로 상처를 주면서 저렇게 싸우는 걸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도 그랬으니까요. 그죠? 역사를 좀 배웠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가 조선 전기 정치의 모습이었습니다.